주식시장이라는 게 원래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라는 게 사실 지금은 안 좋거든요.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고 특히 반도체 수출이 너무 부진한 상태.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IT 관련 제품들 보면 PC,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부 마이너스 40% 이상입니다. 그만큼 안 좋아요. 그만큼 안 좋은 상황이라서 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실적을 이야기하는 건 너무너무 굉장히 안정적인 산업에 있거나 성장 산업에 있는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올해 실적은 정말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떨어지면 시장은 좀 좋아지거든요. 그건 이제 저희들은 금융장세로 부르는데 현재는 좀 금융장세가 그래도 초입 아니냐. 그래서 더 갈 것 같긴 한데 이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서 저도 이제 조금 속도 조절은 한번 있겠구나 싶지만 그래도 올해 시장을 놓고 보면 연말 주가는 지금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러세요. 여전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야 2200 깼을 때부터 이때 주식 안 살 거면 왜 해요?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 방송 와서 이 레벨에서도 주식 못 사겠으면 사실 주식이 안 맞는 사람일 수 있다. 다른 걸로 투자해도 된다. 펀드도 있고 다른 자산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던 이유가 그만큼 그때가 매력적인 레벨이었는데 거기서 뭐 한 400포인트가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덜 매력 있죠. 그렇지만 금융장세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뭐 한번 우여곡절은 있겠죠. 시장이라는 게 한 해 내내 오르는 걸 전 본 적은 없어요. 한번 조정은 받겠지만 뭐 그 조정은 견뎌야 되는 조정이 아니냐. 올해는 주식 들고 가야 되는 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연말은 지금보다는 높을 것 같고 현재보다는 주가 레벨이 높지 않겠는가. 내년 가면 더 좋아질까요? 내년을 더 좋게 보니까 연말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내년은 돼봐야죠. 제가 왜 이렇게 미래 전망을 길게 못하냐 하면 맥스가 한 6개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전망이라는 걸 하다 보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하더라도 6개월 정도는 제가 대충 알겠는데 그 뒤의 일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향후 6개월 동안 제가 전망을 감히 하자면 환율은 지금보다 떨어지고 물가도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거의 좀 뭐랄까 이렇게 감이 오거든요. 근데 9월 이후 그러니까 6개월 뒤 9월이나 10월 이후에 그럼 환율이 그때 더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그건 자신이 없는 게 왜냐하면 그 사이에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연준이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금리를 올리면 안 되는데 올릴 수도 있고 더 나가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지금은 라스푸틴차 때문에 잘 전쟁 진행이 안 되는데 이거 끝난 다음에 또 본격적인 지상전이 벌어질 텐데 그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잘 모르는 면도 있고 더 나가서 중국이 요새 뭐 사우디에 이어서 브라질까지 해가지고 위에나 결제 막 이런 걸 하면서 달러의 그 패권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정말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먹혀들어서 달러가 초약세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레벨에서 움직인다면 한 6개월이나 7개월 뒤 올해 한 4분기죠. 10월이나 11월 되면 지금부터 주가도 높고 물가는 떨어지고 금리도 떨어짐. 그러면 뭐 주가가 나쁘지는 않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리고 환율도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하던 시기는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박사님 좀 섹터로 조금 더 좁혀가지고 잘 몰라서 아니, 우리나라의 그 2차 전지 섹터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좀 불안하게 느끼고 있고 사실 조정이 나오면 이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인터넷 기업들이 주가가 엄청 오르고 그러던 시절에 새로운 기술 뭐 이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회사들이 종종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시기들이 출현한 적이 있었어요. 그 현대차 그룹이나 그리고 심지어 또 2등이던 KT 그룹 주가가 SKT 1등인 압도적인 1등인 SKT 시가총액을 넘어선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좀 단기 과열될 때는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밸류에이션 문제도 하나 있는데다가 두 번째 뭐냐면 신규 참여자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뭐 포스코도 열심히 한다 그러지, 에코프로 그룹들도 열심히 한다 그러지, 그리고 그 밖에도 사실 그 양극재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너무너무 많고 사업계획상에 나온 보도자료들 제가 좀 열어봤더니 2025년까지 작년 캐파 대비 대부분 4배를 증설한대요. 근데 그러면 이제 분명 그 전기차 산업이 앞으로 유망하고 미래도 밝다는 걸 알지만 태양광 산업처럼 될 가능성은 없나? 공급과잉. 예, 그 OCI가 물건을 못 만들어서 저렇게 주가가 빠진 게 아니거든요. 산업 자체가 중국이 뛰어드는 바람에
오버캐파가 돼서 공급 과잉으로 저렇게 어려움을 겪거든요. 태웅이라고 풍력발전 테마로 한때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2등까지 3등까지 갔던 기업이 있는데 그 회사도 보면 풍력발전을 못해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니고 너무 오버캐파가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증설품 속에서 뛰어드는데 우리가 잘할 거라고 저도 믿어요. 믿는데 그중에 옥석이 갈라질 텐데 그죠? 산업이 치열한 경쟁에 이제 성장이 가파르니까 모두가 투자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신입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장벽이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산업의 기술 장벽이 높지 않다고 보니까 들어오는 거겠죠. 그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겁나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공급 물량이 증가할 때 조심하라고 제가 재작년부터 제가 우리 옹달첩방에 와서 이야기했잖아요. 신규 상장 공모가 폭풍처럼 쏟아지는 산업은 지금은 좋은데 항상 그 뒤에 그 돈을 들고 뭐 하겠냐. 그렇죠. 그 고점에서 증자를 하면서 또는 CB 발행을 하면서 BW 발행을 하면서 자금을 조달한 것들이 시장에 이제 나오고 또 자칫하면 잘못 걸리면 고점에서 증자에 참가했던 분들 입장에서 손실을 입으면 손절을 치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 한번 작년에 와서 했잖아요.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 너무너무 좋은 회사가 내가 아는데 우리나라 시장 PBR이 한 배인데 얘가 10배에 들었다. 따라서 너무 비쌀 때는 웬만하면 쳐다보지 말라. 그러다가 작년 말에 돼서 빠질 때 공모가 밑에 한참 헤매고 있을 때잖아요. 그때는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낙관하는 건 똑같은데 가격이 그 가격의 문제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신호가 기업들이 증자를 때리거나 자회사 상장시킬 때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 되게 많은가요, 지금? 뭐 되게 많죠. 아니, 그거는 이제 밑에 자막으로 지나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좋다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너무 심하게 쏠려 있고 공급 과잉의 징후들이 있다면 저라면 뭐 여기서 다 팔라 여기까지는 저는 모르는 거고요. 일부 차익을 좀 실현해서 또 다른 제2의 2차 전지가 될 수 있는 산업들이 우리나라에는 얼마든지 많잖아요. 당장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니 그렇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높아진다면 구리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게 높으면 거기 혜택 받는 기업들도 많을 거고 또 양극재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도 또 수많은 부품 서플라이 체인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최근에 삼성전자 감산하면서 반도체 업황도 좋아진다 그러면 거기도 좀 봐도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전기차가 잘 팔리면 현대 기아차 주가도 나쁘지 않을 텐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이쪽에만 된다 이것만 된다라는 식의 생각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조금 경계해야 될 수 있다. 물론 난 이거 믿고 몇 배 났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투자의 고수시니까 제 이야기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수익을 그렇게 내신 분들은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제 말 들을 필요 없는데 저는 이 업계에 30년을 일하면서 이런 급등장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리고 그 급등장이 좋게 끝난 적을 저는 잘 못 봤어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화장품? 화장품 업종 진출한다 그러면 상한가 치던 시기를 2015, 16년에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또 아까 풍력발전, 2010년 태양광, 또 2005년, 6년 조선업 진출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업황이 빚어지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산업에 가장 무서운 건 뭐냐? 공급 과잉이다. 그리고 공급 과잉의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고 그 산업이 좋다면 산업의 한 분야만 보지 말고 그 산업의 연관 산업들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싶은데도 관심을 가지자. 이런 정도가 제 의견입니다. 그 과거에 화장품이나 뭐 조선이나 이런 급등하는 그런 섹터들도 돈을 잘 벌고 있었나요? 돈을 못 버는 업종도 많았는데 대체로 그래도 잘 벌었어요. OCI 같은 경우 보면 뭐 5천억, 6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던 회사가 2015, 16년 지나면서 적자 나는 과정을 보면 엄청나게 물건을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적자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중국 기업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2차 전지 산업이라는 건 중국이 대부분의 공급 사슬망, 그 원자재 부품부터 시작해서 쌀까지 가는 그 공급 사슬망에 맥스는 95% 그리고 제일 걔네들 시장 점유율이 작은 게 양극재인데 그게 65%를 중국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국이 분명히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타격을 받게 되지만 CATL이 당장 미국 투자한다라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친구들이라고 해서 규제를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우리만 혜택을 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당장 이번에 발표된 거 봐도 미국에 보조금 주는 전기차 중에 한국차 없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해나가고 하면
2025년까지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효과는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미국의 기사를 직접 읽어보잖아요. 블룸버그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제 이 그림이 지나가고 있을 텐데,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보내드리는데, 정말 중국이 어마어마한 패권을 이미 전기차 시장에서는, 전기차 시장은 이미 중국 거예요. 그만큼 중국이 여기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 정부가 수익이 나든 말든 어마어마한 캐파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뚫고 우리가 이기려면 잘해야 되죠. 그 잘하는 기업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다면 산업 전체를 산다든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서플라이 체인이 양극재만 있는 건 아니니까 수많은 다른 인더스트리들이 존재하니까 그쪽에 좋은 기업들은 없는지, 그리고 최종 차를 파는 회사들 중에서는 투자할 데가 없는지, 이렇게 다방면으로 보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저기 링크를 좀 이따가 네. 저희 회사 링크를 기사에 있는 그림을 갖다 쓰시면 되니까 네. 우리 홍보도 겸할 겸 네. 추가적으로 이 산업에 대한 공부는 박사님의 그 링크를 한번 네. 대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댓글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국이 옛날 풍력이나 태양광하고는 조금 비교해서 중국이 이 시장에는 못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이미 중국이 장악한 시장에 네. 우리가 어떻게든 발버둥을 치는 상태라고 봐야죠. 그 점유율표를 보시면 이제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표인데 대부분 90%예요, 중국이. 소재부터 그 부품들까지 다. 제일 적은 게 양극재 70% 정도. 그러니까 그거를 뚫고 다른 회사들이 2차 전지를 가지고서 전기차를 만들려면 중국을 배제하는 방향으로는 너무너무 그러면 전기차 공급이 아예 만들 수가 없으니까 남아있는 방법은 중국 기업들을 어떻게든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만드는, 유럽으로 데리고 가서 만드는 식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만 간다가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 그 IRA 세부 시행 법안을 보시면 네. 파나소닉이 가장 큰 혜택을 보거든요. 일본이 미국과 FTA를 안 맺었는데도 FTA를 맺은 것 같은 그런 조항을 넣어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을 미국이 굉장히 파트너로서 끌고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중국을 배제시켰더니 예를 들어서 한국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고려가 깔려있는. 그래서 대당 7,500불의 보조금이니까 이게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되는 큰 돈인데, 일단 이거는 우리는 아무도 받은 차가 없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유예기간을 활용해가지고 그걸 다 받아내는 시기에 우리만 받을 건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해석하시는 마음은 저는 이해하는데, 중국이 그냥 가만히 있고 이 시장을 완전까지는 안 되어도 거의 대부분의 공급 사슬망을 다 지배하고 있는 중국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봐야만 이게 가능한 전망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6개월 뒤는 몰라요.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이 산업이 너무 비전이 밝기 때문에, 너무 비전이 밝을 때는 증자도 많이 하고 상장도 많이 하고 주식 공급도 늘어나서 그 돈을 주식시장에서 조달을 해서 전부 공장을 지을 텐데, 전부 미국으로 갈 텐데, 그때 설비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의 감가상각도 감가상각 기간이 길 거고, 더 나아가서 그걸 생산을 했을 때 정말 혜택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면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된다로 달려가고 있는 중이니까, 이럴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걸 팔라가 아니라 차익을 일부 실현하셔서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다른 기업들, 그리고 최종 혜택을 보는 기업들, 또는 저평가되어 있는 다른 산업도 함께 보시는 게 어떠냐 정도인 거죠. 제가 미래를 알 수는 없으니까. 열려있는 미래라는 거를 좀 가정했을 때 너무 지금 주가 수준이나 이런 흐름들이 너무 좀 맹목적일 수 있다. 저는 그 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 버블이 발생할 때는, 거품이 발생할 때는 적정 레벨보다 좀 비싸다 싶은 레벨에서 끝나면 버블이 안 되는데 항상 거기서 더 가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고점이다 생각 안 해요. 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하게 달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코스닥의 예를 들어서 신용융자 같은 것들 보면 지금 전부 다 레버리지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 상황에서 올인하시는 경향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는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환경에 따라 달린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해 준다.
뭐 미연준이 5월달에 금리 동결한다 이러면 더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게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 여기서 두 번을 더 갈 수도 있지만 10년 뒤를 저는 돈의 역사를 계속 쓴 사람이잖아요. 돈의 역사를 쭉 지켜본 바로는 이렇게까지 모든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기업들이 1년 뒤 주가를 한번 놓고 보면 그때 홍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구나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않겠냐 정도인 거죠. 2차전지 특정 종목에 대해서 셀 리포트가 요즘 나와서 좀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증권사 리포트를 어떤 분들은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까지도 얘기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도 뭐 보고서는 읽었는데 신뢰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글쎄요. 슬프고요. 저도 30년 이코노미스트 생활하는 동안에 증권사 애널리스트 일한 게 한 15년 정도 되니까 아마 그 애널리스트가 그 보고서를 발표하고 자기에게 쏟아질 비난을 모르고 발표했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안 들어요. 근데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한 사람이어서 했거나 아니면 뭐 정말 신조가 있어서 했을 건데 저도 자료에 발표된 근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영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다만 누차 이야기하지만 제가 아마 리서치 센터장이었으면 이 보고서 내라 소리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상처를 입고 다치고 심지어 애널리스트를 접은 친구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 코스메틱 장세 비슷한 일이 많았어요. 코스메틱 장세, 화장품 장세에서 이거 좀 문제가 있고 지금 중국도 특히 우리나라 그 이제 생산업체들 그런 회사들을 활용해서 중국 기업들도 전부 다 추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코스메틱이 중국에서 이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여기가 아무 견제 없이 우리가 중국 화장품 시장을 완전히 우리 걸로 만드는 중국은 우리 내수 시장이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현실화되겠는가라는 쪽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분들이 엄청나게 공격당하고 뭐 주주들이 모임들 막 그런 데서 비난하고 그런 걸 겪으면서 절필하는 분도 본 적이 있고요. 또 업계를 떠나신 분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 비슷한 사례로. 그 코스메틱은 아니고요. 이거는 또 다른 업종. 그래서 이분이 이걸 썼을 때는 좀 많은 그 각오가 있고 힘든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내면 어떻겠니? 아니면 그 회사 이름을 쓰지 않고 산업 전체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 게 어떻겠니? 정도로 실제로 산업 분석 보고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다 꺾었거든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산업 보고서를 많이 읽으니까 저는 읽는 게 취미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증권사들의 2차전지 산업 보고서의 뉘앙스들이 올해 2월, 3월을 지나면서 대부분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굳이 리듀스, 비중을 줄여라. 매도잖아요, 사실상. 그런 보고서를 쓴 용기는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라면 산업보고서 내라.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목을 섞어서 그렇게 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우리나라는요 그 매도 보고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매도 보고서의 대상이 된 증권사들 중에 상당수 그 기업의 상당수가 그 애널리스트를 자기 회사 출입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출입증을 요새 해야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출입증도 발급 안 해주는 회사도 있었어요. 제가 직접 겪은 일들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이 일을 했고 리서치 팀장도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네, 보고서는 참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왜 우리는 바이 리포트밖에 없냐 라고 하지만 셀 리포트를 쓰는 순간 욕을 먹기 때문에 너무나 비난을 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매도 보고서가 빨리 나오기 위해서는 예, 죄송합니다만 헤지펀드 산업이 발달해야 되고요. 공매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편견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공매도 이번 그 게임스탑 사태 보셔서 알지만 공매도 함부로 하면 망해요. 헤지펀드 2개나 망했잖아요. 그래서 공매도로 쉽게 돈을 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신 분이 계시는데 한번 해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근데 저는 공매도가 제 입장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공매도를 할 그런 정성과 능력에 저 같으면 우리나라 시장에 그렇게 살 게 없다면 해외 시장에 투자를 하면 되지. 굳이 뭐 공매도까지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렇게 싸워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위험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걸 할 이유가 없고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특히 제도적으로나 여러 가지 유동성 면에서 어려움이 우리나라 규제가 많은 나라잖아요. 이제 그 규제도 더 강화하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저는 자산 배분 투자를 중요시하는 사람 입장에서 굳이 한국 주식에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얼마나 세상에 좋은 주식이 많은데 굳이 그렇게 한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한국 시장이라는 게 한번 침체되면 10년 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잖아요. 코스닥 지수가 2000년에 3000포인트 고점을 치고 지금 아직도 1000 밑에 있잖아요.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도 잃어버린 10년을 지난번 10년 동안 보냈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라는 게 기업 이익은 차곡차곡 올라갈지 모르지만 기업들이 주주에 대한 보상이 형편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 굳이 그렇게 목을 메고 한국 기업이라고 그렇게 애정을 가져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주들 뺨 따고 때리는 기업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제 와서 주주 보상하겠다라는 그 모기업도 그렇고요. 저는 정말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기업들 중에 하나를 솔직히 이야기하면 공기업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공공기관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정부 바뀔 때마다 그 전에 계시던 회장님들 감옥 가는 회사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전임 회장들 중에 감옥 안 가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회사들이 벌써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내가 이 주식에서 승부를 봐서 나 빨리 은퇴하겠다. 아니, 능력 되면 하는 거고요. 제가 뭐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저처럼 종목 피킹도 잘 안 되고 남들 다 수익 났다고 해서 정말 뒤늦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종종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아유, 소액은 내도 된다 나는. 근데 인생을 걸지 말자. 그리고 수익이 났다면 좀 다변화하자. 이게 재무, 파이낸스 전공 박사의 공부 교훈이죠. 뭐. 운이 좋고 능력 있는 분들한테 제가 이 이야기 해봐요. 그분들한테 말도 안 들었고 이 방송도 안 볼 거예요. 뛰어난 분들은 얼마든지 자기 미래를 찾아서 하시는 거고 다만 저는 급등주, 급등 테마 그리고 이름이 붙을 정도로 시장의 모든 관심사가 집중되는 기업들이 급등할 때 그 에너지 때문에 추가 상승이 여러 번 있을 수 있다. 근데 1년 뒤에도 이 주가가 유지되거나 여기서 더 많이 올라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과거 테마주 한 번만 공부해보자 정도. 네. 그러면 2차전지 한국 주식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시장에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글로벌 분산 투자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한국 기업은 이기면 좋지만 한국 기업이 잘 안 될 때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응원은 하고 미국은 저는 매력이 별로 없다. 지금요? 이게 너무 비싸요. 아, 그래요? 그 성장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PSR, 매출액 대비 주가로 많이 보는데 지금이 2000년 레벨이에요. 역사상 최고 버블. 예, 30% 조정받은 게 그죠? 30% 조정받고 아직도 정고점은 회복 못한 것 같은데. 예, 정고점이 뭐예요? 아직도 빠지는 게 30% 빠지면 오를 때는 50% 올라야 되나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30% 빠졌으니까 이제 뭐 올해 10몇 % 올랐으니까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비싸죠. 물론 금리 떨어지면 해결돼요. 그렇잖아요. 밸류에이션은 항상 시소라. 금리 떨어지면 또 미래 성장 전망 밝은 기업들에게 자금이 집중되잖아요. 그래서 뭐 폭락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리는 게 아니라 미국이 무조건 간다라고 말하려니 너무 비싸다. 네. 너무 비싸다. 그래서 요새 유럽 증시 잘 가는 거에서 보는 것처럼 시장에서 가장 좋은 한마디 싸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싼 건 중국이랑 유럽이니까. 네. 그래서 그쪽이 간 거죠. 우리도 많이 싸서 세계에서 제일 싼 편이었는데 작년 말부터 올해 한 400포인트 올랐으니까 이제 우리도 코스피가 그렇게 싸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0.95배, 0.94배 정도 되니까 뭐 역대 평균보다는 싸다 정도지만 작년에 0.8배도 한번 깨지고 했었을 때에 비하면 많이 올라왔죠. 네. 그렇게. 그러면 지난번 출연해 주셔가지고 말씀해 주신 게 뭐 존슨앤존슨이나 배당을 딱딱 주니까 주가는 수정 주가는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미국 시장도 이번 반등이 기술주에서 나왔잖아요. 많이 빠진 낙폭 과대 종목에서의 반등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트코라든가 존슨앤존슨 같은 기업들은 꾸준한 맛은 있는데 급등의 이번 장 급등에서는 그래도 재미가 없었죠. 그냥 배당 받는 재미로 그리고 꾸준하게 가는 재미로 사는 주식들이지. 그리고 또 많이 빠져서 배당 수익률 좋을 때 사라는 거지. 그 회사가 저는 뭐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올 연말 되면 올 초에 샀다고 생각하시면 올 연말 되면 따뜻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정도 사는 네네 그런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가를. 네. 지수는 올라가니까 반도체도 좀 올라갈 수 있는지. 반도체도 뭐 나쁘진 않은데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적자가 날 것 같아요. 2분기는.
다 적자 날 것 같은데 사실 1분기 적자 안 난 것도 신기했어요. 저 정도 가격이 폭락했는데도 적자가 안 나다니. 삼성전자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를 알 수 있지만 2분기에는 결국 적자 나지 않겠는가. 그만큼 2분기 실적이 더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이야기할까요? 애플의 아이맥 있죠, 노트북. 네. 정말 뭐 그거 없으면 대학교 강의 가보면 전부 애플이에요. 네. 노트북이. 100명에 한 7, 80명은 애플이에요. 노트북으로 요새 필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네. 1분기 아이맥 매출이 마이너스 40%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답이 없는 불황을 만난 거예요. 지금 왜 불황이 이렇게 세게 왔냐? 부동산 망가지는데 가전제품 사겠어요? 여러분 자기 집값이 다들 박살나고 있는데 미국 사람이라고 기분이 나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노트북 2020년, 21년에 다 샀잖아요. 네. 교체 주기 아직 안 됐어요. 멀쩡해요. 언제 살까요? 금리 좀 떨어지고 부동산 떨어지는 게 진정돼야 사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2분기 4, 5, 6월 중에 더 나빠지지 좋아지겠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적을 보면 답이 없는 장세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금리지 사실 기업 실적은 아니다. 그렇게 보는 장인 거죠. 그래서 금리가 계속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 와서 채권 사라 그랬잖아요. 채권 금리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특히 은행채나 한전채 사신 분들은 다 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의 채권 매입 덕분에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주식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비교가 되는 그쪽 자산의 매력이 떨어지면 주식으로 돈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는 장이지 경기가 회복된다,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거는 죄송합니다만 아직도 너무 먼 이야기다. 너무 먼 이야기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은 뭐 주식도 주식이지만 채권이 지금은 그러니까 연말 되면 채권 금리가 지금보다는 저는 더 빠질 거라고 보는 쪽인 거죠. 그래서 안정 성향의 투자자들한테는 그냥 채권 사두세요라는 거고 주식을 들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우여곡절 한번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너무 심한 불황이니까 실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쇼크가 날 거고 죄송합니다만 자칫하면 어디 망하는 데도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 실적 악화에 기업들 부도 안 나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건설업만 몇 개 부도 나지만 어디서 부도가 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은 겁이 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다시.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금리 빠지면 주가는 오르는데 금리 빠지는 이유가 불황 때문에 빠지는 거니까 주식시장도 그냥 달려가기는 어렵지 않냐. 네. 그래서 안전을 추구하시면 채권. 근데 주식을 사신 분들은 올해는 좀 버텨야 되는 해다. 조정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면 그 조정 이후에는 지금부터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출렁출렁 할 텐데 그 출렁출렁이 잘 견뎌내야 되는 출렁이다. 요런 정도. 네. 그 반도체 삼성전자 주식 같은 거 사는 시기가 나라 망한다고 할 때랑 최악일 때 사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이 괜찮았다고 봐요, 저도. 이번에 2분기. 최악의 실적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2분기 때 최악 찍었을 때. 예. 근데 뭐 2분기 더 나빠지니까 그 사이에 사면 되는 거지 뭐. 삼성전자라는 게 원래 이렇게 구조조정도 들어가고 산업의 공급 과잉이 막 넘쳐 흐를 때 몇 년 기어요, 사실은. 몇 년 기다가 한번 튀면 또 한 3배, 4배 나잖아요. 항상 그래왔어요. 근데 이제 2년 쉬었으니까, 그쵸? 고점이 2021년 초였으니까, 2년을 쉬었으니까, 한 해 더 쉴 수도 있지만, 확률상 보면, 그래도 점점 들고 가면 내년 이맘때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 뭐 배당도 받고 하다 보면 좀 낫지 않겠냐. 이지, 전고점 넘냐 이렇게 물으면 자신 없고, 그런 거죠. 지금보다는 좀 높을 수 있지만, 엄청나게 막 그러니까 그러려면 지난번 찍었던 이익 레벨을 넘어야 되는데 분기 그때 뭐 30조씩 났나요? 20조씩 났나요? 아무튼 그런 어마어마한 이익이 나던 시기에 이익을 넘어야 그 주가를 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모르니까 지금은 일단 피바다다. IT 업계 특히 하드웨어를 만드는 산업은 누구나 할 거 없이 피바다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정말 잘하고 있는 거다. 훌륭한 기업이다. 그러나 불황은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제 뉴스 좀 인상 깊게 본 게 그 삼성전자가 TSMC 수율을 많이 따라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믿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그런 건 믿지 않습니다. 아. 예. 저는 죄송합니다. 뉴스는 안 봐요. 아. 좀 자료만 읽습니다. 공시 자료 혹시 삼성전자 투자하시면서 삼성전자 사업 보고서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몇백 페이지 되지만 되게 재밌는 자료인데 저는 삼성전자 사업 보고서는 매년 꼭 읽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국에 투자하면 안 되죠. 저는 그 정도로 중요한 정보가 많이 담겨 있는데 자, 퀴즈. 삼성전자 전체 매출액에서 R&D,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몇 프로일까요? 모르죠, 그죠? 네. 예, 25조 원입니다. 8%. 25조 원입니다. 여러분, 매년 25조 원을 설비 말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돈이 25조 원이에요. 정말 미친 것처럼 투자하고 있어요. 이런 회사가 불황에 강하죠. 이 돈을 투자 안 했으면 엄청난 흑자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힘들어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내내 업황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한 해 동안 25조 원을 R&D에 투자했어요. 네. 남들은 불황에 못하죠. 깎을 거예요. 그럴 때 얘는 올해도 아마 삼성전자 아마 30조 투자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언젠간 따라가겠죠. 근데 업계 넘버원인 애플이나 TSMC를 넘는다. 이제 운이 좀 따라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방심한다든가 시장을 바꿔놓을 만한 파괴적인 뭐가 있어야 그걸 따라잡는 거지. 뭐 수율이 넘었다. 저도 희망하죠. 그러나 아직 파운드리에서 돈 벌 거라고 기대는 안 합니다. 박사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를 대표하는 대장주고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2위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LG 엔솔이 시가총액을 삼성전자를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이 2차 전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중국과의 경쟁 치킨 게임이 이제 불이 붙었는데, 그죠? 네. 거기서 CATL 이기고 이야기해야죠. 지금 CATL에 비해서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반도 안 되죠. 근데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1등, 2등을 달리는 삼성전자랑 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그런 이야기 나오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매력적이라도 자꾸 너무 과한 기대를 걸면 성장주 투자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세계를 지배할 거고 이게 모든 것을 바꾼다. 그 말이 나오면 밸류에이션이 기존에 있었던 밸류에이션으로는 안 되거든요. 주가가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을 가게 돼요. 옛날 새로운 기술도 그랬고요. 세상을 모두 바꾸고 이거는 무조건 얘는 돼. 그리고 딴 회사들은 이제 이 회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일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하나는 첫 번째가 너무 큰 기대가 왔는데 그 기대를 미스하는 실적이 나오면 어떡할 거냐. 두 번째, 그렇게 좋아 보이면 남도 뛰어들지 않겠냐. 그럼 삼성이 SDI 투자를 지금보다 훨씬 더 세게 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 SDI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캐파 증사를 삼성전자의 힘을 덕분에 매년 수십조 투자를 더욱더 추가적으로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섭죠? 삼성이 뛰어들어서 2차 전지 지금 삼성 SDI 잘하고 있는데 저걸 더 키우겠다. 그리고 저기다가 온 그룹의 힘을 총력을 기울여서 저걸 육성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길 수는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피바다는 되겠죠.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그런 이야기는 이게 저희들끼리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 나올 때는 저희들이 오래 이 업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떨어요. 그 이야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표정이 굳었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삼성전자만 독주하는 나라보다는 투톱 됐으면 좋겠다. 그건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나 지금은 시가총액 차이도 너무 크고 역대 누적해서 기록한 성과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벌써 그 이야기를 하면 좀 이르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가 크면 약간의 매출 성장 둔화도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할 수 있어요. 그걸 걱정하는 거죠. 지금은 저는 달러 팔고 있다, 아직도. 달러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1,300원 이상에서는 기분 좋게 팔고 있습니다. 파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저희들 표현으로, 가정사가 더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밖에서 나오는 뉴스들이 그냥 별로 그렇게 신경이 안 가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가 달러를 살 때죠. 지금은 얼마나 많은 뉴스가 있습니까?
당장 미국 은행들 또 망한다는 소문도 받아하죠. 거기다가 그 인플레 감축법 IRA 때문에 이게 혜택을 보니 많이 얼마나 전 국민이 지금 2차 전지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런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이벤트가 너무 많을 때는 아직은 달러가 살 때보다는 좀 달러를 적절히 차익 실현을 해서 국내에 저평가된 자산을 살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달러를 다시 사면 좋을까요? 뭐 이대로 제 전망대로라면 올해 연말에는 또 기분 좋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1200원. 뭐 1200원대 초중반까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달러 약세를 좀 접치시는 거예요? 저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은 거의 끝났고 이제 인하의 타이밍만 남았다 쪽에 저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좀 달러가 약세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죠. 그 인하는 혹시 연내로 좀 보세요? 네, 저는 연내로 보고 있죠. 그러세요? 왜냐하면 우리도 힘들지만 미국 부동산 시장도 최근에 정말 질이 멸렬하거든요. 이제 거기가 해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건설업 분야가 해고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지난달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그러면 착공도 줄고 집값은 빠지고 거래도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제 은행이 망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물가는 상관이 없을까요? 요즘 물가는 피크 쳤죠? 피크는 쳤다고 해도 그게 막 목표 2%까지는 어렵다 이런 시각도 뭐 연말에 보시죠. 저는 뭐 연말에는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5%인데 연말 되면 지금 물가 반토막 나 있을 거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오펙이 감산을 해도 유가가 못 오르잖아요. 지금 잠깐 80불 갔다가 밀리는 거 보시면 그만큼 지금 전 세계 수요가 약해요. 불황이에요. 수요가 약하면 유가는 빠지고 지난해 이맘때가 130불이 지금 80불 미치잖아요. 아무튼 고점에서 50불 이상 빠졌는데 그러니까 감산 전에는 63불 갔죠. 그만큼 국제유가가 패닉을 일으키면서 폭락하고 있는 중이고 원자재 가격 특히 곡물 가격 중에서도 대표인 밀 가격 한번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그만큼 물가가 팍팍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상황이 이제 그 시차를 두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왜냐하면 가격표를 바로 못 따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 초에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여름까지 갔으니까 올 여름쯤 가면 작년에 급등했던 것들을 이제 다 되돌리는 과정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가면 저는 미국 물가 3% 그 밑으로도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은 2%도 깨질 것 같고요. 물론 전력요금 얼마 올리냐에 달리긴 했는데 뭐 그래도 인플레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인플레이션의 선행지표도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황이군요, 지금. 리세션에 따른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 온 거죠. 그러면은 금리가 결국 결론적으로 떨어진다 했을 때는 주식시장에는 좋다고 보시죠? 좋은데 채권이 일단 더 직접적으로 좋은 거고 주식은 경기는 너무너무 안 좋아서 정부가 이제 금리를 인하해서 살려준대 라고 했는데 이제 이때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게 진짜 또 타이밍이냐면 금리 인하에도 소용없어 소리를 누가 하면 그때 꼭 사야 됩니다. 더 최악이군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뭐 금리를 인하해도 경기는 회복되지 않아. 주가는 실적은 좋아지지 않아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바닥이죠. 진짜 바닥이죠. 그러니까 그 펀더멘탈에 주가는 그 전에 바닥이고요. 경기 바닥이 그때 오죠. 전세가 또 좀 오를까요? 앞으로 월세가 이렇게 오르는데 전세로 또 월세는 안 빠지더라고요. 월세는 오르죠. 오히려 수요가 글로 가니까. 그래서 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중이니까 전세의 급락도 진정되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제도적 요인들이 엮여 있는 건 단언하기 어려운 게 2020년 7월인가 8월에 했던 임대차 3법이 3년이 지나서 계약갱신 청구 쓰신 분들까지도 지금 돌아오잖아요. 그때 되면 그때 너무 그 가격이 급등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시는 분들이 가격을 크게 내리려고 들 텐데 그 과정이 한 번 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름을 걱정하시는 분이 많죠. 그것 때문에. 전세가 한 번 더 빠지면 집값을 버틸 수 있겠냐. 걱정하시는 분이 많죠. 그래서 제가 아까 바닥이다 소리는 못 하겠고 왜냐하면 제도적 요인이 좀 있어서 그때 마찰적인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지나면 추세가 그래도 금리 많이 떨어진 거의 효과는 후행적으로 나오니까 그거 지나고 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뭐 급등 막 이런 건 어려워도 급등하려면 수출이 좋아져야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힘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공급. 근데 공급은 없으니까. 옛날 2014, 15년에 하우스푸어 사태를 만든 건 그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공급 물량 증가 때문에 주택 시장이 박살났던 건데 지금은 공급 물량은 거의 없으니까
남아있는 두 변수는 금리랑 경기잖아요. 네. 그리고 경기는 수출. 그죠? 그리고 금리는 인플레. 아. 근데 인플레는 잡혔는데 경기는 아직 멀었으니까. 아. 적어도 3, 4, 5, 6월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기는 안 좋은데 금리만 떨어지는 거니까 탄력적 회복까지는 이야기하기엔 조금 저는 자신은 없죠. 그러네요. 이게 1대1이네요. 근데 이제 공급이 적으니까. 아, 2대1이요? 예, 2대1이니까 타이밍상 한 번 더 빠졌다 갈 수도 있는 그 전세 계약 물건이라든가 또 서울의 개포 입주장에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전세가 빠지니까. 지역적으로. 예, 그러면 이제 그게 확산되거든요. 그러면 전세 값이 못 오르는데 집값 오르는 거 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탄력이 영 지금은 없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박사님께서는 경기 회복은 좀 언제쯤으로 보세요? 하반기? 하반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리 인하에도 이거 지표가 안 좋아져요. 저는 우리나라는 추석 전에 하지 않겠나. 9월 한번 찍어봅니다. 틀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뭐, 거기 좀 늦어져도 내년 초면은 나쁠 거 없어 보이긴. 뭐 올해 중에는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캐나다, 호주랑 같이 손잡고 할 것 같습니다. 이 세 나라 모두 최근에 전부 다 동결 중이에요. 예, 금리 동결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렇군요. 그럼 부동산 시장이 약간 항공모함 같다고 하잖아요. 좀 느리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죠. 그렇게 예, 되게 탄력이 많아졌죠. 왜냐하면 실거래가 공개된 데다가 예, 저 프롭테크 앱들이 전부 정보를 많이 주고 거기다가 또 정보의 쏠림도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느리게 움직여서 참 이 고수들이 투자해서 성과 내기 좋은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시장이 되게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이라서 뭐 천천히 돈다라기보다는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금리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별로 없는 거다 정도죠. 그러니까 몇몇 전문가분들께서 하락을 외치시던 분들이 연말을 좀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출수 준비해야 될 때라고. 뭐 가격이 너무 빠졌으니까. 지금 2021년 9월에 고점 치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3월 달도 나오고 하면 대충 한 30% 가까이 빠지는 거잖아요, 거의. 그러면 뭐 역대급 폭락이니까. 뭐 가격 싸면 또 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래도 좀 비싸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 같은 기간 소득 오른 것도 감안해야죠. 그러니까 것도 감안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2020년, 21년 2년 합쳐서 한 31%인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저는 좀 버블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게 버블이면 그게 꺼지려면 한 25% 빠져야 되는데, 그리고 또 2019년 말에 올랐던 것까지도 버블이라고 보면 한 30% 빠지면 대충 2019년 평균 거래 가격이 오는데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 4년 동안 인플레가 좀 많이 났던 시기라서 명목 임금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은 한 20% 가까이 되는 데들이 꽤 있죠. 삼성전자 이번에 올해 4% 올리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작년 10% 올리고 올해 4% 오고 하면 여기 거의 20% 정도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수출 대기업에 종사하거나 뭐 또는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럼 타격 없으셨어요? 타격 없고 오히려 2019년 가격 대비 자기의 소득은 그렇게 올랐다면 굉장히 싼 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사겠죠, 언젠가는. 네. 근데 뭐 언제 살지는 모르니까. 네. 연말부터 좀 슬슬 보자, 세밀하게. 뭐 저는 모르겠어요. 타이밍을 자꾸 재려고 그러면 안 되고 가격 레벨을 봐야지. 네. 제가 작년부터 한국 주식 사라고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싸다. 바닥이 언젠지 자꾸 잡으려고 그러지 마라. 그거는 귀신도 못한다. 자기 소득에 대비해서 싸다 생각하면 들어가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2019년 가격 정도면 굉장히 싼 거 아니냐. 그 정도면. 그래서 단지별로 2019년 가격이면서 로얄층, 로얄동이면 사볼만 하지 않냐. 그렇죠. 박사님, 마지막 질문 하나가 그 미국 부동산, 상업 부동산 위험하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한국 부동산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상업용 부동산은 후행이에요. 그러면 상업용 아니고 주택이더라도 그건 같이 움직여요. 그럼 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면 금리가 세상 금리가 같이 움직이죠. 거기서 또 내리고 올리고 하면 우리도 뭐 미국 금리 인상할 때 우리도 인상하고 우리 인하할 때 미국도 인하하잖아요. 전 세계 금리가 좀 그래도 레벨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같이 움직이고 세계 경기도 같이 움직이니까. 그렇게. 예, 그래서 미국 경기 좋아지면 우리도 좋아지거든요. 근데 미국 리츠가 먼저 빠졌어요. 가격 빠지는 것보다 고점에서 한 25% 빠졌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지금 한 4% 초반까지 왔어요, 다들. 그러니까 살만하잖아요.
또 미국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금리 올해 중에 동결하고 빠르면 올해 연말에 저는 인하한다고 보는 쪽이면 그러면 모기지 금리도 내릴 거 아니에요. 네, 우리도 내리고 다 내리니까. 그러면 미국 부동산이라는 게 금리 내리면 오르거든요. 거기는. 리츠는 오를 것 같은데요. 바로. 예, 그러니까 뭐 금리가 언제 인하가 될지는 모르니까 쌀 때 사두자. 네. 타이밍 자꾸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올해 중에 평균 가격 싸게 그냥 매달 좀 아니면 뭐 매 분기 말이라도 한 번씩 분할해서 사두면 내년 연말 되면 배당에다가 이거 수익이 짭짤한데 네. 이러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럼 상업용 부동산은 관계가 없어요? 아니요, 있는데 리츠도 부동산 중에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하니까 좀 영향을 받는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상업용 부동산의 특성이 뭐냐면 주거용의 호행이에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부동산 시장 2006년에 망가졌는데 상업용 부동산 전부 다 2008년에 죽는다 그랬던 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동성이 차이예요. 부동산은 아파트는 모듈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어서 거래도 잘 되고 전 국민이 가격을 아는데 오피스 빌딩이나 상업용 부동산은 이 전주가 누구냐, 여기 누가 들어와 있냐, 이건 누구 사장님이 누구냐, 인테리어 레벨에 있다는 투자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려운 자산이잖아요. 개별성이 큰 거고.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가격을 뒤늦게 수용하고 뒤늦게 가격이 오르고 그러죠. 지금 이제 공실이 나기 시작했을 텐데도 임대료는 안 깎아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빼고 나가는 게 공실이 너무 심해지면 그때 임대료 내리고 가격이 빠지는 걸 인정하는 그런 악순환이 항상 후행적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2021년, 22년 장 좋을 때 오피스텔 인기 끝내줬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맞아요. 20채씩 사고 막 그러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박사님 한 1억 정도 있으면 어떻게 운영하시겠어요? 아니, 빨리 리치고에 넣으세요. 죄송합니다. 빨리 프리즘에 넣으세요. 그래서 네. 프리즘 앱에 중립형 포트폴리오가 현금 비중도 짭짤하게 넣고요. 그리고 글로벌 주식, 그리고 국내외 채권, 그리고 금 이런 데 분산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확정할 수는 없는데 연 환산 복리 수익률 기준으로 과거 시점으로 이렇게 해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만큼 성과를 내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성과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잖아요. 지난 20년간 연평균 성과가 얼마나 높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를 해주면서 지난 20년간 국민연금 보면 마이너스가 2번인가 3번밖에 안 났어요. 그런 국민연금 따라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중립형 저희들 포트폴리오고요. 삼성 국민연금보다 좀 더 나은 성과를 기록하고 싶고 좀 나는 그래도 10년에 한 번 정도 마이너스 5년에 한 번 마이너스 패스. 난 그래도 수익률 그래도 그보다 좀 더 높게 예를 들어서 캐나다 국민연금 정도 성과를 내고 싶다 그러면 성장 영역을 하시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하시면 되고요. 특히 CMA 계좌부터 ISA, IRP, 개인연금까지 모든 계좌에서 다 서비스가 되는 그런 회사니까 한번 프리즘 검색하셔서 앱 한 번만, 그러니까 꼭 가입 안 하셔도 앱 한번 깔아서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공부해 보시고 또 매주 제가 뉴스레터를 앱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끝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모멘텀, 추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시장은 추세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추세 투자자는 아니지 않냐. 어떤 이들은 추세 투자자들이 열광하고 있을 때 매도하는데 그 매도가 뭐냐면 내부자들의 매도가 제일 무섭죠. 증자를 비롯한 주식의 공급들을 기업이 갑자기 하는 시기는 내부자의 매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 회사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팔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기업들의 공모 증자가 폭발을 할 때는 주식시장 좀 비관적으로 봐야 되고 수급이 안 좋아진다는 말씀. 제 말을 들었던 분들은 이미 작년에 잘 피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의 교훈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산시장에서는 내부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보의 우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은 투자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